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군대에서 듣고 오줌을 지려버린 이야기. 해병 1사단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밤에 야간 근무로 선임, 후임이 초소로 경계 근무하러 나왔어. 그 경계탑 같은 거 알지? 2층으로 돼 있고 2층에서 전방 주시하고 1층에서도 경계하는 거. 새벽이라서 선임은 2층에서 자려고 후임한테 누구 오면 깨우라고 말하고 졌대. 후임은 당연히 짬 없으니깐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지. 걔네가 보는 쪽이 연병장 쪽이었어. 후임 혼자 그쪽을 보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하얀 게 스멀스멀 이쪽으로 오더래. 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깐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래. 그거 보고 여기에 웬 할아버지가 왔지? 하고 계속 보니까 발이 없이 둥둥 떠서 오는 거야. 놀라서 선임 깨우러 올라가서 해병님 밑에 내려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깨웠대. 선임이 욕하면서 내려가 보니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욕 엄청 먹고 선임은 다시 올라갔대. 아까 전엔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지. 선임 올라간 지 5분도 안 돼서 10m 정도 거리에서 그 할아버지 귀신이 빠르게 자기 쪽으로 오는 거야. 기겁하면서 선임 깨우러 또 올라간 거지. 역시나 욕먹고 있다가 얘가 표정이 진심인 것 같아서 선임이 한 번 더 내려가 줬대. 근데 이번에도 없더래. 그래서 처맞고 욕먹고 있다가 선임이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귓골이 서하더래. 뒤돌아보니깐 바로 눈앞에서 창백한 할아버지 얼굴이 튀어나오는 거야. 둘 다 놀래서 허겁지겁 도망을 간 거야. 선임이 도망가면서 야 시발 산길로 가자. 연병장 쪽으로 가면 잡히겠어. 내무반으로 가는 산길도 있음에서 같이 도망가다가 문득 후임이 총을 안 가지고 온 게 생각난 거야. 군필은 알겠지만 개인 확인은 목숨이잖아. 선임 보고 총 가져지러 가야 한다면서 했는데 선임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총시발 빨리 안 와. 근데 후임은 끝까지 총총거리다가 결국 혼자 총을 가지러 갔대. 가서 귀신 안 보이길래 잽싸게 1층에 자기 총 챙기고 선임 총 챙기러 2층에 갔는데 선임이 자고 있었대. 애초부터 욕먹은 적도 맞은 적도 없는 거였어. 선임 따라 산길로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걔는 정신병원인가 다른 부대 갔다더라. 두 번째 이야기. 연매. 혹시 연매를 아십니까? 연매. 처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힘듭니다. 설명도 짧게 하기는 힘들죠. 그럼 연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별로 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징그러운 이야기이니까요. 조선시대. 그때도 돈에 미처하지 못할 짓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채업자, 장기 매매 등을 한다지만 그때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우선 대나무로 통을 하나 만듭니다. 그 통은 갓난아기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크기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태어난 지 조금 된 아이를 구합니다. 100일도 되지 않은 작은 아기여야 합니다. 그 아이를 물과 음식을 진짜 조금씩만 주며 죽지 않을 정도로 굶깁니다. 그럼 그 아이는 비쩍 말라 마치 아기와 흡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 아이가 진짜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가게 해야 하지만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겐 이 다음 과정이 훨씬 중요했거든요. 굶긴 아이는 이제 음식만 보면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아이에게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아주 극소량 줍니다. 괜히 줘서는 안 되고 지금으로 치면 마약 정도의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첨가해야 합니다. 그때는 연꽃뿌리에서 추출된 물질 등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음식을 먹은 아이는 그전에도 음식에 미쳐 있었지만 그 마약과 흡사한 물질 때문에 아이는 더욱더 그 음식에 미치게 됩니다. 그 음식을 하루에 극소량씩만 주며 한 일주일 정도를 보냅니다. 그러고는 대나무 통 속에 아이에게 주던 그 음식을 쏟아붓고는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음식에 중독된 아이는 다른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작은 통 속에 들어가려고 몸을 구부리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통 속에서 아이가 죽어가도록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리하고 얼마가 지나면 썩은 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통을 들고 부잣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통의 뚜껑을 열죠. 그 썩은 내를 맡으면 사람들은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뚜껑을 닫고 다른 집을 찾아 떠납니다.
이 직업을 연매라고 했던지 아이를 죽이는 일을 연매라고 했던지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자침자침 떨어지던 굵은 빗방울이 갑자기 한 번에 쏟아졌다. 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엄청 쏟아부어댄다. 잘 보이지 않는 우거진 숲에는 비 때문에 더더욱 앞을 보기가 힘들어진다. 으에, 으에. 희미하지만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빗소리와 함께 아기 울음소리는 서로 공명을 한다. 같이 우웅거리며 울리는 것이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게 아기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빗소리인지 구별이 안 가는 정도이다. 울음소리가 난 곳은 엄청 깊고 깊어 앞이 보이지 않는 치읓 같은 어둠에 둘러싸인 대략 20자 정도 되는 동굴이었다. 칠흑같이 어둡지만 두 명의 그림자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횃불에 비추어진다. 가만히 있으렴. 이 아저씨가 좋은데 보내줄게. 키가 150 정도 되는 엄청 약소한 키에 흰색 마스크를 끼고 있는 한 중년 남자가 가래가 목구멍에 가득 들어찬 것인지 걸걸대는 목소리로 아기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아기는 몇 날을 굶었는지 엄청 여위었다. 그 중년 남자는 깊은 골짜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엄청 깊은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저것은 피리 대나무 죽통일 듯하다. 아기가 들어가기는 조금 작은 듯한 그런 대나무 죽통이다. 그 중년 남자는 그 죽통을 들고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기에게 걸어가 그 죽통 안에 귀의 유혹처럼 아주 달콤한 과자와 약과들을 쏟아부었다. 아기의 눈은 그 약과와 과자들을 본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그 죽통을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닥에 놔두니 아기는 기어서 그 죽통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아기는 온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그 죽통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겨우겨우 몸을 쑤셔 넣어 몸을 집어넣지만 아기는 그 헐떡이는 숨이 멎어 있었다. 중년 남자는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웃으며 또 한 권의 구먼이라며 마개를 덮었다. 그리곤 옆에 놓여있는 퉁소를 집어들곤 가냘프게 흔들리고 있는 횃불을 깊은 칠흑 속으로 집어던져 넣었다. 지 거리며 꺼지고 동굴은 다시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 그 죽통을 어깨에 메곤 퉁소를 불며 산을 하산한다. 그날은 비가 엄청 오고 있었다. 아기의 울음은 계속 숲과 공명하고 있는 듯하다. 그 아기의 혼은 횃불처럼 순식간에 꺼졌으리라. 중년 남자는 퉁소를 불며 눈을 감고 앞으로 나아갔다. 저기 밑에 쇼판서 집으로 말이다. 공산탈춤 가면의 눈처럼 얇게 처진 달이 쇼판서댁의 마당을 비춘다. 쇼판서댁 마당에는 조금 늙었지만 아직 건장해 보이는 한 남자가 서성이며 불안한 듯 마당을 서성인다. 주위의 땅을 보니 필히 오후 2시부터 서성인 것이다. 하지만 쇼판서의 발걸음은 하늘에 하늘하늘거리는 구름 위를 걷고 있듯 한 기분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평생 없던 자신의 대를 이을 남자가 오늘 태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길고 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언제 태어날지 기다린다. 하늘을 보며 잠깐 삼신할머니께 기도만 수십 아니 수천 번 했으리라. 제발 제발 이번 아이는 사내로 태어나게 해주시오. 이 아이가 우리 최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오 제발. 이런 말은 몇 번이나 입속으로 혹은 목소리로 기도를 했는지 이제는 자연히 나온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나가고 자시 12시에 울음소리가 들렸다. 으에, 으에. 출판서는 얼마나 급했는지 신을 쉬는 채로 바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들어가니 헉헉대며 식은땀을 한 방울씩 뚝뚝 흘리는 자신의 부인 최양은이 있었다. 아이고 아들이에요. 축하드려요. 라며 아이를 내어주는 자신의 노비. 우리 아이 잘 키워보아요. 라며 식은땀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최양은 그러 이 아기는 필히 큰 인물이 될 것이요. 라며 웃음을 짓는 최판서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다. 자신의 아이가 60일째 되는 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60일째 되는 날 아이가 사라져 버렸다. 아니 정확하게는 납치. 납치라고 표현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 60일째 되는 날이었다. 아기는 그날도 어미의 품에서 고이 젖을 빨고 있었다. 그때 아기의 표정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평온함이 묻어나왔다. 젖을 빨다 살며시 웃음을 짓고 다시 빨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아기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며 눈물 한 방울 흘리며 말하는 최양은이었다. 그녀는 눈물이 많은 여자였다. 제일 처음 반한 것도 그녀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청혼을 하고 결혼까지 한 것이다. 으에, 으에. 젖을 빨다가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최양은은 앞뒤로 흔들며 엄마가 여기 있잖아요. 울지 마요. 라며 달랜다. 그때까지 행복했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도둑이야.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집을 지키는 병사들이 담을 넘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소리친 것이다. 모시. 라는 소리를 내며 옆에 자신의 용검 사도를 집어들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나가지 마세요. 여기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며 나의 발목을 붙잡는 건 다름 아닌 최양은이다. 허허 걱정 마시오. 제가 저 도둑놈을 잡아 혼쭐을 내주고 올 터이다. 그래도 라며 계속 붙잡는다. 걱정 마시오. 여기서 아기를 지키면 대호 금방 갔다 오리리다. 그때 가면 안 됐었다. 덜컹 거리며 문을 열었다. 빠른 뜀박질로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한 4시진 정도 뛰어다니다가 못 잡으니 포기하고 최양은이 있는 데로 갔다. 거리며 문을 세게 열었다. 아기가 놀라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최양은을 반기려고 뛰어가이. 최양은과 아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 뒤로 최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이와 부인을 찾아다녔다. 산으로 들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친 듯한 모습으로 찾아다녔다. 매번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지나가던 중첩들을 보면 붙잡고선 우리 아기 못 봤어? 우리 아기, 애기 라며 울부짖다가 중첩이 이건 뭐냐는 듯한 눈빛으로 그 최판서를 딸쳐냈다. 최판서는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산에서 나는 풀을 뽑아서 먹거니와 목이 마르면 땅에서 올라오는 습지를 마셔댔다. 최판서가 집을 나간 지 5일 정도 되어 최판서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벗 이진우한테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최판서는 그대로 애가 누워버렸다. 아가, 우리 아내 아가. 아픈 와중에도 저런 소리를 계속했다. 그는 더 이상 삶을 포기한 듯하였다. 자신의 친구 이진우는 최판서의 종한테 물어 어찌 된 상황인지 물었다. 아 그게 그때 도둑이 들어왔던 때였죠. 도둑. 최판서는 원한을 살 인물이 없는데. 근데 그때 진짜 아닙니다. 다 몰릴값쇼. 아까 하던 말 계속해보거라. 무슨 말을? 저는 이만 마당을 쓸러 가겠습니다. 최판서의 종은 당황한 듯 빨리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마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종은 이진우한테 목덜미를 잡혔다. 빨리 사실대로 이실직부하여라. 이진우는 바로 고쳐 멱살을 잡곤 벽으로 몰아세워 화를 내었다. 아, 그게 말 입죠. 빨리 말하지 못할까? 이 머리가 목에 붙어 있지 않나 싶구나. 말하겠습니다. 말해야지 이것보다 이것 좀 놔주십시오. 종은 이진우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다. 종은 기침을 여러 번 하더니 말을 이었다. 아 그게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었죠. 무슨 일 말이냐? 그때 최판서님은 방에 있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도둑이 들어왔었다며? 예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거라. 진짜입니다. 아침에 최판서님이 안 일어나시길래 깨울었더니 아이하고 부인이 없어졌었죠. 이게 무슨 귀신의 고칼 노릇인고. 이진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지 바로 발걸음을 최판서가 있는 곳으로 옮겼다. 최판서 있는가? 최판서는 아직 누워있는 중이었다. 날새 친구 이진우가 들어갈새. 방에 들어온 이진우는 최판서 곁으로 가서 물어보았다. 아니 그냥 혼자 중 얼디었다.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네만 그때 최판서는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 그러면서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지 기침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어갔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일어나면 알려주게나. 아가, 내 부인. 이라면서 계속 앓는 최판서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진우였다. 그는 옆에서 계속 통곡을 하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대체 이제 아기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달빛은 은은히 최판서와 이진우를 비추었다. 세 번째 이야기, 미래가 찍힌다. 하늘이 점점 까맣게 물들어가더니 기어코 물방울을 두어 개 내던지는 어느 날 오후. 한적하다 못해 적막한 마을 분위기를 시끄럽게 달궈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소나기였다. 가로수 나뭇잎에 미끄러지면서 길바닥에 커다란 웅덩이를 그려넣고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길을 걷고 있는 한 여자의 노란색 우산도 인정사정 없이 짓밟았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려는 제스처 하나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뿐이었다.
또각또각 걷는 하이힐 소리가 공허한 도로를 가득 채우는 와중에 저 멀리서 환하게 비추는 조명이 모습을 드러내자 어두침침한 공기가 곧 환하게 밝아졌다. 여전히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길을 걷던 노란색 우산은 조명 앞에서 사지가 접혀 돌돌 말렸다. 잠깐 사이에 비를 홀딱 맞는 여자의 머리카락이 빗물을 뚝뚝 토해내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 때 들리는 종소리에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며 돌아보니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한눈에 봐도 애때 보이는 이미지와 길쭉한 다리가 괜스레 내 얼굴을 붉혔다. 먼지가 쌓여있던 필름 보관함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손에 쥐고 있는 물걸레를 한쪽 구석에 던져놓았다. 사진 찍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사진 찾으러 오셨나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고개를 떨군 채로 서 있는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는 것을 느꼈다. 불쩍거리는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들려서 겨울에 귀로 들어온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계속되었다가 미친 여자로 오해해서 쫓아낼 심정이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조그마한 거울을 이루어 당황한 내 모습을 비추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몸에 얼룩진 빗물은 어느새 증발해 있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음 좀 가라앉혀야겠어요. 커피 좋아하세요? 물어본 내가 바보지 서랍을 열어 커피 스틱을 2개 꺼냈다. 지극히 내 취향적인 맛을 강요하고 싶지 않은 탓에 고개를 돌려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그만두었다. 어차피 돌아오는 대답은 없을 것이기에 먼저 만든 커피를 그녀에게 권했다. 미동도 안 하는 손에 억지로 쥐어주느라 정작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세요. 네. 사진 찍어주세요. 아, 맞다. 커피 다 마시면 여기 앉으세요. 묘한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본업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서둘러 카메라를 세팅하고 인화기를 점검했다. 편집 프로그램을 재실행시키는 동안 곁눈질로 힐끔 쳐다볼 때마다 그저 고개를 푹 떨구고 훌쩍이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뭐 때문에 저리 슬퍼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을 뿐더러 억지로 그녀의 입을 여는 방법 또한 없었다. 남자친구에게 차였거나 친한 친구가 죽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자 왠지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 저기, 권기자.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실례라고 느꼈다. 다 준비되셨으면 여기 앉아주세요. 말없이 일어나서 내가 가리킨 의자에 앉은 그녀는 여전히 내가 씌워준 커피를 감싸고 있었다. 정면을 보라는 제스처를 날리자 슬쩍 고개를 들었다. 자세히 보니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표정에는 그로테스크한 우울함이 가득 맺힌 채로 카메라 렌즈 속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좀 웃어보실래요? 우울해 보여요. 활짝 웃어봐요. 그녀의 입꼬리를 올리는 것은 보통 얘기가 아니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웃지를 않았다. 심지어 생판 모르는 남 앞에서 처음으로 말장난이라는 것을 했음에도 효과가 전혀 없었다. 애초에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같았다. 어쩔 수 없네요. 일단 한 장 찍어볼게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관이 번쩍였다. 그 섬광도 잠시 무거운 분위기가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다행히도 훌쩍거리면 멈췄는데 또다시 푹 떨군 고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을 뒤로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사진이 자동 전송된 것을 확인하고 클릭하는 순간 눈을 여러 번 비빌 수밖에 없었다. 왜 아무것도 안 찍혀있지? 자세히 설명하자면 조명기기와 그녀가 앉았던 의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만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다시 찍을게요. 렌즈에 맺힌 여인을 여러 번 눈에 각인시키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와 같이 컴퓨터로 달려갔다. 자동 전송된 사진을 확인하고는 마우스를 탁 내리쳤다. 왜 안 찍혀있지? 혹시나 조명기기에 의한 역광 때문에 발생한 건지 반사판을 조금 움직여 보았다. 바닥을 긁는 반사판의 다리가 기분 나쁜 소음을 냈다. 내 신경도 같이 긁음으로써 극도의 흥분 상태로 젖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다시 한번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했다. 또 셔터를 눌렀다. 또 셔터를 눌렀다. 묵묵히 앉아있던 그녀가 일어섰다. 내가 렌즈 박스에서 렌즈를 고르는 사이에 벌써 우산까지 집어들었다. 잠시만요. 렌즈 문제인 것 같은데 금방 교체할게요.
커피. 잘 마셨어요. 내일 또 오세요. 그동안 고쳐. 카운터에 올려놓은 커피는 이미 차갑게 된 지 오래였다. 아직까지 식지 않은 것은 그녀가 잡고 있던 자국의 온기였다. 묵묵히 그것을 바라보는 도중에 딸랑하고 종이 울렸다. 아까보다 조금 줄어든 비가 그 틈으로 새어나왔다. 벌써 사라지고 없는 노란 우산 대신 커피를 집어들었다. 아까부터 마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들고 있었지? 절반도 먹지 않은 양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대신 마시려는데 커피 밑에 웬 종이 조각이 깔려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를 펼쳐보다가 곧바로 뛰쳐나갔지만 그녀는 저 멀리 시야를 건넌 후였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어제 일로 잔뜩 움츠러든 어깨 너머 눈부신 햇살이 슬쩍 가게를 비췄다. 차가운 커피를 올려놓던 카운터를 비롯해 훌쩍거리면서 앉았던 의자, 렌즈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던 자리를 순서대로 감싸 안았지만 내가 지금 바라보는 컴퓨터 속 사진만은 그러지 못했다. 스튜디오 안의 텅 빈 의자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상하네. 분명히 기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애꿎은 카메라를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딸랑하고 종이 울렸다. 아, 마침 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도 말이 없는 여자.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웃고 있지도 않은 그야말로 무표정이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커피를 혹시나 해서 권했는데 의외로 받아들었다. 그 전에 내 것은 단숨에 들이켠 뒤였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카메라 앞에 앉혔다. 오늘은 기필코 찍어보겠다고 다짐함으로써 부담감이 조금 떨어졌다. 심호흡을 두어 번 하고 나서 셔터를 천천히 눌렀다. 아주 천천히. 총알을 발사하기 전 방아쇠를 살살 당기듯 찰칵찰칵찰칵.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셔터 소리가 정확히 10번 울렸을 때 반사작용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모래성을 높이 쌓았지만 그것을 통째로 짓밟은 범인은 바로 어제와 같은 결과였다. 그 사진 속에 있어야 할 진짜 주인공은 나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반대로 난 고개를 숙인 채 절망에 빠져 있었다. 순간 무엇인가 생각이 났던 나는 이윽고 그녀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존댓말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할 뿐이었다. 그 감정이야말로 공포와 경계심, 호기심이 어우러진 합작품이었다. 이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에게 모델이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죄송해요. 이제 그만 찾아올게요. 묵묵히 나가려는 그녀를 붙잡으려는 동작 하나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애초에 그녀를 잡을 수 없었던 것 아닐까. 오늘따라 불쾌한 종소리가 울리고 그녀가 사라졌다. 울먹이면서 내게 무언가를 말했었는데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미친 여자 맞네. 씩씩대는 내 앞으로 빈 종이컵이 홀로 서 있었다. 혹시나 해서 집어들자 마찬가지로 종이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응시 이응구 이응동 이응번지 지하 102호. 우리 집이에요. 알게 뭐야. 쪽지를 손으로 꽉 쥐었더니 힘없이 우그러졌다. 휴지통으로 던지는 와중에 뒤통수를 강하게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직접 써놓은 주소. 이 주소는 다름 아닌 우리 집 주소였다. 비로소 그녀가 한 말이 확실해졌다. 가게고 뭐고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서둘러 옷을 챙기고 가게를 잠근 뒤에 지나가는 택시를 무작정 불러 세웠다. 가는 도중에 집에 전화를 걸었다. 내 초조함을 알았는지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딸깍하고 전화 받는 소리가 났다. 여보세요? 당신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뭐야, 자기 오늘 쉬는 날 아니잖아. 글쎄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냈다. 전화를 끊음과 함께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에서 뛰쳐나왔다. 집에 있는 아내가 신경 쓰여서 택시를 타고 있는 내내 부들부들 떨었다. 집 앞까지 도착하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음에도 부랴부랴 내려서 집으로 힘껏 달려갔다. 열린 문 너머로 아내가 거실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다행이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슬리퍼가 방바닥으로 튀어나갔다. 그것을 쥐어잡으면서 아내가 내게 물었다. 자세히 보니 그녀와 이목구비가 닮았다고 느낀 것은 착각이었을까? 당신 오늘 왜 그래? 나 할 말이 있어. 아내를 와락 끌어안고 귀에다가 속삭였다. 우리 애 포기하지 말자. 여보.
지금은 비록 가난해서 우리 먹고 살기 빠듯하지만 애는 포기하지 말자. 내가 막노동을 뛰던 배달을 하던 노력해볼게. 안위가 눈물을 글썽인다. 눈가에 맺힌 반짝이는 별빛들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그래, 처음 그녀가 왔을 때에도 울고 있었지. 이젠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아내를 감쌌던 손으로 배를 어루만졌다.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서는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제 손에 쥐어주었던 따뜻한 커피의 온기처럼 사랑해주세요. 아빠. 네 번째 이야기, 사냥. 묘지기 맥슨 할아범은 쥐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노인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쥐들은 몇십 년 전에 부두에서 이동해 와서는 묘지에 붙어 살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이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다. 처음에는 덫을 놓고 독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엽총으로 쏘아 죽이려 고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쥐는 하루가 다르게 번식해서 굶주린 대군이 되어 묘지를 휩쓸었다. 맥슨 노인이 쥐를 증오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개 충치를 붓고 그 자리를 메꾸는 재료로는 금이 사용된다. 그리고 시체가 매장될 때 이 금은 시체와 함께 그대로 땅속에 묻힌다. 그 작은 덩어리라도 순금이면 제법 값이 나간다. 그러므로 맥슨 노인에게는 시체가 소중한 돈줄이었다. 그런데 쥐들은 맡아놓고 관을 갈아서 구멍을 뚫고는 송장을 땅속으로 끌고 가버리고 만다. 맥스는 자기가 금리를 훔쳐낸 다음이라면 시체와 어떻게 되든 상관할 바 아니었지만 쥐라는 놈이 그보다 먼저 들쑤셔 놓은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맥스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에 서서 방금 파낸 발밑의 관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 며칠 동안은 구질구질하게 차가운 이슬비가 쉴 새 없이 내려 묘지는 질퍽거리고 있었다. 쥐들은 움푹 파인 땅 속에 숨어서 며칠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맥스는 삽을 놓고 회중전등을 꺼냈다. 완전히 해가 져서 불빛이 필요할 정도로 어두웠다.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몸을 움츠렸다. 관 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듯한 움직임과 함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는 날카로운 삽 끝으로 관 뚜껑을 비틀어 열고 관 속에 회중전등을 비추었다. 빗물이 하얀 비단 수위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시체는 없었다. 관 한쪽에서 무엇인가가 번뜩 움직이는 것이 보여 급히 그쪽으로 회중전등을 비췄다. 관 끝이 무참하게 갈라져서 이미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지금 막 검은 구두 한 짝이 무언가에 끌려서 그 구멍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는 순간이었다. 맥스는 저도 모르게 그 구두를 향해 덤벼들었다. 구두를 잡은 손이 끌려가는 느낌이 전해지고 흥분한 듯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구멍 시체가 어렵지 않게 끌려들어 갈 정도의 큰 구멍이 캄캄한 터널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맥스는 호주머니에 넣고 온 권총을 꽉 잡고 회중전등을 허리춤에 꽂고서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살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구멍은 겨우 사람 하나가 빠듯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이였다. 맥슨이 회중전등을 비추자 앞쪽에서 구두가 끌려가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이 터널은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마치 쥐가 파낸 지하도 같았다. 귀에서 흙덩이가 털썩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맥스는 비로소 공포를 느꼈다. 그는 알 수 없는 위험을 느끼고 추적을 단념했다. 그러나 그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뒤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붐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구멍이 너무 좁다는 것이었다. 맥스는 팔꿈치를 써서 뒷걸음으로 기면서 길이 갈라져 있는 곳까지 되돌아왔다. 거기서 다리를 다른 쪽 길에 들이밀고 몸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였다. 그 순간 그는 발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날카로운 이빨이 살에 박혀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그는 발을 미친 듯이 걷어갔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쥐들이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회중전등을 뒤쪽으로 비춰보니 10여 마리의 큰 쥐가 반짝이는 눈을 부릅뜨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쥐에게 겨냥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에 총알이 맞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굉음이 좁은 터널에 올려 귀머거리가 될 것 같았다. 잠시 후 하얗 연기가 걷혔을 때 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 사라져버린 것일까? 그러나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기어가기 시작하자 또다시 쥐들은 찍찍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발지로 몰려들었다.
맥스는 비명을 지르면서 쥐들을 향해 권총을 마구 쏘아댔다. 그는 팔꿈치와 무릎이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 않고 빠른 속도로 기었다. 갑자기 맥스는 가는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무슨 덩어리와 부딪혔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터널의 천정에서 떨어진 흙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것이 사람의 시체라는 것을 이내 알아차렸다. 그것은 갈색으로 쭈그러든 미라였다.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미친 듯이 숨을 헐떡이며 옆의 구멍으로 숨어 들어갔다. 쥐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듯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굶주린 눈빛을 번득이면서 육박해왔다. 맥스는 쥐들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탄창이 빌 때까지 권총을 마구 쏘아댔다. 그러나 이제 쥐들은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맥스는 날카로운 돌의 손과 무릎을 베이는 줄도 모르고 공포에 허덕이면서 정신없이 기어갔다. 이윽고 터널이 좁아져서 손발을 쓰기가 어렵게 됐다. 그는 뱀처럼 꿈틀꿈틀 몸을 비벼대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에 머리가 부딪히고 손가락이 비단청 같은 것에 걸렸다. 머리를 쳐들고 보니 천정 높이가 등에서부터 4에서 5cm밖에 안 되었다. 그것은 진흙 천정이 아니었다. 출구가 없는 터널. 그는 관 속에 있었다. 쥐가 갉아서 만든 구멍을 통해 빈관으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맥스는 방향을 바꾸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관 뚜껑이 냉혹하게 그를 내리누르고 있었다. 가령 뚜껑이 부서졌다 하더라도 그 위에 덮여있는 단단한 흙더미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단 말인가. 맥스는 헐떡이고 있었다. 토할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공포와 오한을 느꼈다. 갑자기 승리를 과시하는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려왔다. 그는 좁은 감옥 속에서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지만 쥐들의 울음소리를 지우지는 못했다. 그 울음소리는 자꾸만 가까워지고 있었다.